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능력이 없어서 저에게 빈대부터 사는 남편까지 키우느라 남들에게 4살 엄마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하는 저랍니다. 참 씁쓸하죠. 더 어릴 적에는 이성적인 호감으로만 남자를 보고 만났어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이긴 하지만 수입이 꽤 짭짤한 사업도 잘하고 있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몇 평에 재산도 좀 있었는지라 돈 많은 남자에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능력이 좋으니 남자는 나보다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괜찮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닌 결혼을 하려는 남자를 볼 때에도 남자의 성품이나 가치관 같은 것 더 많이 따지고 들기도 전에 외모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타입의 남자였던 남편은 그런 제 기준에 딱 떨어지는 남자였고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지금껏 딸 둘을 낳고 살고 있었답니다. 결혼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참 만만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특히나 힘들고 지쳐 죽겠는 생활을 반복해왔어요. 쇼핑몰 일이라는 게 낮밤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대다수의 시간을 일에 할애하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 밖에서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 여겼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소위 말하는 백수였습니다. 자기 말로는 프리랜서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1년 중에 일하는 날이 한 달도 채 되지를 않는 무직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쇼핑몰 일을 하는 제가 봐도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상하리만큼 결혼하고서 일을 하려 하진 않더라고요. 일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물으면 백수인 자기한테 일을 하라 마라 말하는 것 자체가 남편을 무시하는 거라면서 갑자기 생색을 내기도 했답니다.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아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아주 참 가부장적인 소리를 해가며 팔자 좋은 백수 생활을 이어갔죠. 여러 번 이런 식의 서로 목적이 다른 대화가 반복이 되다 보니 저도 넌덜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을 하러 나가달라고 사정했다가 기분 나쁘던 욕을 들어먹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제가 제 쇼핑몰에서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이렇게 전 남편을 대신해서 저희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까지 혼자서 충당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런 패턴은 반복이 되었지만 남편을 뜯어고쳐야겠다는 생각은 진작에 포기를 했었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더 도끼를 문 채로 일을 했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더 잘 돼야겠다는 생각에 돈 버는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 아이들 몫이라며 그대로 통장에 남겨뒀고요. 제가 쇼핑몰 일을 해 모은 돈으로 집 크기를 점차 늘려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강변 아파트로 이사까지 올 수 있었네요. 명의는 당연히 아파트를 사는 데 값을 모두 지불한 제 명의로 된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은 찍소리 안 하고 좋다며 따라 이사를 들어왔고 여전히 일을 포기하는 건지 디자인 쪽으로는 전혀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 바람에 제가 제 쇼핑몰에서 포장 알바라도 시키기 시작한 지가 몇 년쯤 되었고요. 이렇게 사는 게 참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나이 들면 들수록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왜 이런 놈을 만나서 생고생을 하나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탓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할 적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라던 부모님의 반대도 제 고집으로 꺾었었고 주변 사람들이 잘 안 어울린다고 할 적에도 제가 그냥 나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었거든요. 주변 사람 말 따위는 듣지도 않고 결혼을 감행한 제 탓도 분명 크다 싶었습니다. 그러니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냥 내 실수니까 내가 해결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요. 그래서 남들에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조차 저는 남편이 백수로 산 지가 오래되었단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저 부부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잘 살고 있다는 모습만 보이겠다며 연기를 하며 살았었는데요. 도대체가 연기도 한계가 있어서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특히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을 때면 말이죠. 저희 어머님 며느리 하나를 잘 봤다고 여기저기 자랑이랑 자랑은 그렇게 늘어놓고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럴 법도 했죠. 능력이 없어서 용돈 한번 턱하니 주지 못하는 아들이 걱정스러웠는데 돈 많은 며느리가 생겨서 용돈도 대신 주니까 말입니다.
백수나 다름없는 아들을 먹여 살려주는 걸로도 모자라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까지 턱하니 사서는 이사를 들어갔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결혼을 하며 횡재를 했다 싶으셨겠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아끼신다거나 어려워하시는 건 또 결코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돈을 가져다 주면 고마워라 엎드려 절을 하셔도 모자랄 판국일 텐데 저희 어머님은 그 와중에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챙기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라는 자존심과 명예 말입니다. 며느리가 상전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바뀌셔서는 늘 저하고 함께 있을 때면 윗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손을 꿈쩍도 안 하셨어요. 저희 집에 오시더라도 아님 시댁에 모이는 날에도 손 하나 꿈쩍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지 아들 먹여 살린다고 일만 하다 온 저에게 심부름이란 심부름을 다 시켜대는 분이셨죠. 지금껏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말도 못합니다. 애가 불어도 곧 죽어도 부엌 일은 며느리가 해야 한다면서 육아나 부엌 일을 둘 다 도와주려 하지를 않으셨었죠. 그렇다고 말이라도 살갑게 해주시는 분도 결코 아니었고요.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굴어야 한다면서 1년에 4번 있는 집안 제사에도 며느리를 꼭 참석시키려 하셨답니다.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고역이었는데요. 백수 아들을 대신해서 일하느라 똥줄 타는 며느리를 배려해 주시기는커녕 늘 제사 때만 되면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셨죠. 제사 음식도 당연히 돈 많은 제가 다 사놔야 하는 것이었고 급기야 제사 때 모이게 되는 친척 아이들에게 줘야 할 용돈까지도 제 지갑에서 빠져나가곤 했답니다. 저를 아주 집안 굴러가는 데에 써야 하는 돈줄로만 취급을 하신다는 것이었죠. 어머님이며 남편이며 제가 제사 음식을 마련한 걸로도 모자라 친하지도 않은 애들 용돈을 줄 때도 자신이 주는 것 마냥 바로 옆에서 생색을 내며 어깨를 으쓰게 되셨어요. 돈을 대신 내주는 며느리 앞에서 염치가 없다고 미안해할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답니다. 정말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었죠. 평상시 저를 부를 때에도 어머님은 야 거리면서 짜증이 난다는 듯 불러대는 게 일수였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부쩍 외롭단 말을 자주 하시면서 합가 얘기도 서슴찮게 하셨네요. 이런 저하고 급기야 같이 살겠다고까지 하는 시어머니의 심보에 저는 펄쩍 뛰었고요. 이젠 제가 하다 백수 남편으로도 모자라 그 남편의 애미까지 한 집에서 보살피며 키워야 하는 건가 싶어서 입에 거품을 물고서 거절을 했었답니다. 합가만큼은 내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경고까지 날리며 못을 박아두기도 했었죠. 하지만 자꾸 한강을 보고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며 합가를 하고 싶다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시어머니께 쌍심지를 켜고 막말을 날리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외로우면 재혼해서 사세요 라고 말이죠. 그날 후로 어머님도 자존심이 상하신 건지 합가 얘기를 따로 안 하셨고 그래서 이 일은 이딸락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잠시 일이 바쁘고 애 키우는 게 바빠 시어머니를 뒷전으로 두고 살았던 지난 몇 개월 동안 시어머니가 반전의 준비를 해오고 계셨더라고요. 며느리인 저하고 한 집에서 살며 아들도 보고 돈도 받고 님도 보고 뽕도 딸 그런 준비를 말입니다. 지난 4월에 갑자기 날라온 전화 한 통을 무의식 중에 받았는데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집을 내놓은 것도 없고 집을 살 것도 아닌데 부동산에서 왜 전화가 왔나 싶어서 황당해 했는데 이내 알아차렸죠. 설마 시어머니가 뭔 수를 쓰신 건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사장님이 시어머니 동네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기 집 내놓으신 거 살 사람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네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현지 집을 파시려고 한 걸로도 모자라 저한테 이걸 알리겠다고 부동산에다가 제 전화번호까지 공유를 했다는 사실에 기똥이 찼죠. 그래서 전 바로 일을 하다 말고 뛰쳐나가서는 집 내놓은 걸 내려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찾았죠. 어머님은 처음에 당황을 하시다가 나중엔 네가 뭔데 집을 내놓지 말라 난리야. 내가 내 아들 보러 들어가 살겠다는데 라고 하며 우겨대셨어요. 4명의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아들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주 당당하게 할 말을 뱉어내셨죠. 그 바람에 예상치도 못하고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로부터 공격을 당한 전 차오르는 분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절대로 합가는 없어요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답답하기 싫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저는 밤새도록 시어머니께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차올라 잠도 못 잤고요. 옆에 있던 남편이랑도 주먹만 안 날렸을 뿐 피 터지게 말싸움을 해가면서 시어머니 좀 단속하라는 말로 밤을 샜어요. 어떻게 돈 한 푼 보태지도 않는 며느리 집에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오려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며 머리를 절레거렸고, 합가를 하게 되면 너랑 나랑 이혼이라면서 남편에게는 이혼까지 하겠다는 말까지 불사지르며 경고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서는 더는 합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찜찜하지만 합가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월이 되어서야 이 문제는 다시금 수면 위로 차올랐답니다. 분명히 이혼도 하겠다는 경고를 날렸는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를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또다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고야 말았어요. 남편 핸드폰으로 집을 사겠다는 연락 말입니다. 남편이 잠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 핸드폰으로 자꾸만 전화가 걸려오길래 누구 전화인가 싶었어요. 저장도 되어 있지를 않은 게 찜찜하기도 해서 제가 무턱대고 한 통을 받았는데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단 부동산 사장님의 연락이었죠. 어느 집이냐 물으니 글쎄 또 시어머니 집인 거예요. 어머님이 여태 가만히 계시기는커녕 오히려 여기저기 더 많은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해가면서 집을 팔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이번엔 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남편의 전화번호를 남기셔서는 저만 쏙 빼놓고 이 일을 도모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핸드폰을 껐다가 혹여나 이 자식이 시어머니랑 대화라도 나눴을까 싶은 마음에 카톡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찾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단에 시어머니 카톡이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읽는데 와, 정말 온몸이 끓어가는 걸 느꼈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주체가 되질 않더라고요. 글쎄 두 사람이서 서로 집만 팔면 너네 집으로 들어간다. 들어와. 여기 어차피 내 집이야. 라는 말 같지 않은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이 집 명의는 분명히 내 집인데 남편은 지 집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주제넘게 시어머니를 모셔올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믿고 자신의 깡을 믿으며 집부터 팔아버리고는 제 집으로 들어올 생각부터 하셨던 겁니다. 두 사람 다 저의 의견 따위는 아주 개박살을 시켜놓고서 지들끼리 계획을 짜고는 이사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부동산에 집을 파는 것에 남편도 주기적으로 물어보며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제 예상보다 더 치밀하게 두 사람은 저희 아파트에 들어와 함께 살 계획을 도모했습니다. 더 읽을 수도 없을 만큼 혈압이 올랐네요. 순간 캡처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모든 카톡을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하나하나 찍었어요. 혈압이 올라 뒷목을 곧 잡겠구나 싶은 타이밍에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에 여전히 들려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보고서는 왜 남의 핸드폰을 두고 있어? 내 거 몰래 봤어? 라면서 당장에 핸드폰을 빼앗아 들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서 핸드폰을 끝까지 사수한 걸로도 모자라 그놈의 정강이를 걷어차버렸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니네 엄마 불러. 당장 불러서 내 앞으로 데리고 와. 라고 말이죠. 결국 그날 남편이랑은 또 밤새도록 싸우고, 시어머니는 이틀이 지나서야 은근슬쩍 자신을 찾아냐면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오히려 오라고 부르면 못 오게 하실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래, 이참에 다시 한번 대화를 잘 나눠보자. 우리가 서로 가족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시어머니를 부른 겁니다. 졸지의 남편은 지가 선심을 쓰는 듯한 입장이 되었고, 저는 제 집에서 불편한 손님인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평상시보다 훨 낮은 자세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보통 같으면 며느리는 며느리다워야 한다면서 혼자 시어머니 짓을 하겠다고 콧대를 높게 세워서는 깔보시 분이셨는데요. 웬일인지 손에는 애를 먹으라고 아이스크림까지 들고서는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자, 우리가 긴 대화를 나눠봐야지 라고 먼저 선심을 쓰듯 저를 거실로 불러내시는데, 이것들이 쌍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느낌이 팍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정신 차려 이것들아,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따 대고 오라 마라 주인 행세야? 라는 비명을 질러버렸죠. 집이 떠나갈 때 말이죠. 그러자 저를 부르던 시어머니는 웃음기를 잃으셨고요. 남편이 당황해서 왜 소리를 지르냐 하는데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다시 불붙은 듯 혼을 내시더라고요. 이게 보자 하니까 집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시어머니 앞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래?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네가 자꾸 집 있는 유세를 떨어대니까 내가 내 아들 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콧대를 꺾어놔야 하는 거잖아. 쟤 저럴 줄 알았어.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냐. 당장 니들 이 집 명의 공동명의로 바꿔놔라. 당장 변호사를 부르던 법원으로 쳐들어가던 해서 명의를 바꿔놓으라고. 네 명의 말고 네 남편이랑 같이 하는 공동명의로 바꿔. 라고 하셨죠. 내 집에서 내가 내 집이라고 유세를 떠는 게 뭐 그리 잘못인 건지 남편한테 제가 집 가진 걸로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서까지 유세를 떠는 중이라고 대놓고 이간질을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뒷목이 땡겼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기는커녕 그 와중에 시어머니를 거들면서 감히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소리를 뱉어내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냥 가진 집은 공동명의로 해놓자. 안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집 못 가진 채로 자존심이 상할 거고 우리 엄마가 합가하러 들어오시고 나서는 이런 마찰이 더 자주 생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합가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놈이 합가를 하게 되었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와 정말 뭐 이런 까마귀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제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서 지들끼리 하고 싶은 걸 다 해가면서 저를 농락하는 걸 더 이상을 봐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 시어머니가 돈을 시퍼렇게 들고 보는 앞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합가고 뭐고 다 뜻대로 해드릴 테니까 내일 날 밝으면 자세히 얘기하자는 발로 상황을 종료시켰어요. 예상치도 못한 저의 대답에 당황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잠시 혼란스러워하셨으나 제가 언제 또 말을 바꿀지 모른다 싶었는지 그래 그럼 내일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자 라고 하면서 즐거워라 마무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죠. 그리고 전 그날 밤 남편과 남아 끝장을 봤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집을 멋대로 팔아서는 내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 그런 와중에 뒷전에 서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은근슬쩍 합가를 강요하던 걸로도 모자라 합가 도모를 하고 있던 남편. 이놈들의 태도가 하나도 수상쩍고 꺼림칙해서 제가 남편 핸드폰 내역을 본 다음날 아침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재산분할 상담도 받고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따져도 보고 정말 별짓을 다 했죠. 그러고 나서 답변을 들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산 세월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 친정에서 제가 물려받은 유산은 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그간 백수여서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은 걸로도 모자라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부부간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 해왔던 것도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된다면 말이죠. 거기에 가사나 육아도 떠맡지 않고 산 것이 증명이 되면 재산 분할을 7대3으로 낮출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이혼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3인의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 뼈저리게 아까워 죽을 맛이었지만 앞으로 저는 사업하며 벌 돈이 훨 많고 남편이랑은 이혼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돈 한 푼 없고 직장도 없고 집조차도 없는 놈인데 위자료를 받아봤자 얼마 못 가. 또 거짓골을 면치 못할 거란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전 애들 아빠라며 봐주고 어루달래주며 지금껏 끌어온 것을 확 놓아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시어머니라 그 난리를 쳐가면서 내 집에 붙어있으려고 할 때 바로 변호사님께 호출을 했죠. 그 사이 저는 변호사님께 들었던 법률 내용까지 다 읊어가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는 소장을 건넸습니다. 저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며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다 떠벌리고서 당장이라도 내 집에서 남편까지 쫓아내야겠다 싶었던 거죠. 가사에 보탬도 안 되고 부부끼리 서로 부양하겠다는 책임감조차 없는 놈이 한강변 아파트에 살며 출세했다는 말을 얼마나 고소하게 던져냈는지 몰라요. 그러니 남편은
이게 진짜로 이혼하려는지 아닌지 떠보겠다며 못 나간다고 버티려고만 했는데요. 결국 나중에 변호사님까지 출동을 하시고 변호사님이 법 어쩌고 하며 이거 다 위자료 물어내야 하는 짓이라 말을 하니까 남편에 이어서 시어머니 낯빛까지 새까맣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정신이 빠지려고 하는 두 사람을 보며 재산 분할도 해줄 거야. 근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니들이 내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피해를 더 줬다는 걸 증명해서는 최소한으로 분할해 줄 거고 그에 더불어 지금껏 내 속 뒤집어 놓은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서는 거짓걸로 만들어 쫓아내 줄 거니까 각오해? 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내 집에서 쫓아냈죠. 그러자 시어머니 버티려고 하다가 혼자서는 안 되겠던지 쫓겨나는 남편의 이름을 위태롭게 부르며 따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그제서야 내 집에서 모두 다 나가버렸네요. 밖에서 소란 피우면 경찰도 부르겠다는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을 데리고 본인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밤새도록 걸려오는 남편 연락에 시어머니 연락까지 정말 핸드폰에 불이 날 지경이었지만 저는 꼼짝도 않고 변호사님이랑 이혼소송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만 더 깔끔하게 세웠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네요. 남편이 돈을 지불한 거라곤 지가 입을 옷까지밖에 없었기에 남편 옷들만 캐리어 가방 하나에 싸서는 시댁으로 보냈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어쩐 줄 아세요? 그 가방을 그대로 혼자 일궈지고서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답니다. 제 발로 직접 혼자서만 집을 찾아오신 어머님. 합가해달라고 또 조르려고 오셨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 아주 을중에 을이 되어서는 갑인저를 대하느라 난리셨어요. 허리 숙여 저희 집 안에 들어오시더니만 제 눈치를 보느라 소파에 앉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합가 얘기를 나누자며 오라마라 손가락질을 딱딱 하시던 분이셨는데 말이죠. 제 눈치를 그렇게 보시던 어머님을 전 끝까지 소파에 앉으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혼자 제 집안의 소파에 앉고서는 서있던 어머님께 왜 오셨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 그간의 시어머니 기강을 세운다며 콧대 높게 살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깨갱거리며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랑 이혼은 하지 말아줘라 라고 말이죠. 어머니 말하면 부탁도 아닌 애원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랑 이혼까지 하고 나면 정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을 만큼 볼품없는 애인데 그런 애를 어떻게 지 자식들이랑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냐면서 저한테 허리를 더 바짝 숙이고서는 매달리시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아들 인생을 다시 구제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 그런 시어머니를 가소롭다는 듯이 지켜보기만 하고 애원을 하실 만큼 하시도록 구경거리 마냥 지켜보다가 할 말 다 했으면 나가세요 라고 친히 현관문까지 열어드렸어요. 그러니 어머님 제 기분을 수틀리게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너만 믿는다 라고 하면서 울먹이며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어머님 뒤통수에다 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믿음을 드릴 마음이 없답니다. 어머님의 믿음에 꼭 저버릴 수 있도록 시원하게 아드님이랑 이혼해드리고 이 한강뷰 아파트에서 빈털터리로 쫓아낼게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곡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어머님의 표정을 본 채로 바로 현관문을 닫고 걸어잠궈 버리기까지 했네요. 이혼을 하기까지의 결심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는데 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보니 왜 진작 하려고 하질 않았는지 후회 막심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서야 합가 히스테리에서 벗어나고 속도 시원해지려 하네요. 얼른 이혼하고 남편의 흔적도 다 없애버리고서 후련하게 저 혼자서의 혼자서기를 해보렵니다. 황금알 낳아주는 거위를 제 손으로 쫓아낸 시어머니와 남편이 평생 후회로만 범벅이 되어 사시길 바라며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을 1년 반 차를 향해 가고 있는 파릇파릇한 새댁이기도 하고요. 평소에 긴 글을 써본 지가 별로 없어서 조금 긴장이 되지만 경험을 다 녹여내 허심탄회한 사연 하나를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말이죠.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결혼을 훨 일찍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선 이른 나이도 아니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에 비하면 분명히 결혼을 일찍 한 케이스였죠. 20대 중반부터 교제하던 남편이랑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었어요. 저희 남편이 벌써 30대에 접어들었던 나이였거든요. 남편의 나이에 맞춰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빨리 주고받아졌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거리낌 없이 결혼에 찬성하면서 그렇게 제가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뭐 대단한 조건이나 단계를 요구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 정말 별게 없었죠. 눈 깜짝하고 나서 보니 유부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참 은연중에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없다 보니 결혼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상담을 제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아서 얻어지는 고난이 상당했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터져버렸는데 이 사연을 통해서 오늘 낱낱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결혼하며 남편이랑 둘이서만 잘 살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하며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남편이랑 잘 지내는 일이었어요. 부부싸움 하지 않고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사는 건 말이죠. 하지만 결혼을 해보니 여러 가지 따지고 들어야 할 것이 정말 산더미처럼 많더라고요. 남편이랑 잘 지내는 건 둘째치고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되는 며느리 일에 입이 삐쭉 튀어나올 일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시어머니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특이하고 특출난 분이셨거든요. 보통 남편이랑 나이 차이도 꽤 나고 아직 20대인 나이에 시집을 온 며느리를 보면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 한다거나 어색한 부분을 메꿔주려고 보듬어주려고들 하잖아요. 그게 어른다운 모습인 거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신 건지 저희 어머님은 절대로 인자하거나 따뜻한 모습을 제 앞에서 보이려 하질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날이 선 채로 며느리와의 거리를 정확히 두시는 분이셨답니다. 살다 보니 거리를 좁히는 게 아니라 그 거리를 더 넓혀가는 분이기도 하셨고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중소기업이어서 실없는 곳이기도 했고 비전이 없던 찰나에 남편이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로 가정을 지키며 사는 게 어떻냐고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직장을 그만뒀고 간간히 취미삼아 하는 게 주식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운 좋게 주식 공부를 시작한 덕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 좋은 물건 잡아다가 돈도 꽤 벌었고요. 그 돈으로는 저 혼자 쓰지 않고 남편한테 생활비라며 조금씩 공유를 하며 제 가정을 꾸미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의 용돈으로도 조금씩 쓰다가 나머지는 대부분 저축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결혼 초부터 제가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으셨어요. 불안정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주식을 멋모른 채로 한다면서 대놓고 저를 사기꾼 마냥 바라보시더라고요. 언제라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주식으로 홀라당 날려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기꾼으로 말입니다. 처음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싶었어요. 주식을 모르는 분이라면 뉴스에서 나오는 주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로 인해 주식이 쉽사리 해서는 안 되는 도박 같은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머님을 설득하려 한다거나 이해를 시키려 하기보단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고자 했죠. 저도 절대로 남편 돈을 쓴다거나 까먹지 않으며 어머님께 안전하다는 믿음을 드리고자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사람을 참 질리게 하셨어요. 볼 때마다 너 아직도 주식하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겁도 없이 주식을 하니? 라며 한마디씩 거두셨고요. 볼 때마다 제가 무슨 거대한 돈이라도 잃은 사람 마냥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셨답니다. 돈을 잃은 게 한 푼도 없는 저였는데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지은 죄도 없는데 죄를 한가득 지은 사람이 되어서는 늘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어요. 고작 몇만 원씩 푼돈을 보태 심심풀이로 하던 주식이었고 심심풀이지만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공부까지 해가며 했던 주식인데요.
시어머니의 말씀은 늘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제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죠. 주식으로 푼돈을 벌었을 때 시어머니께 용돈을 조금씩 드리기로 한 겁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을 어머님이랑 나누기라도 하면 어머님이 더 이상 주식을 하지 말라 하는 지나친 걱정이나 의심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수익이 나는 달에도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 달에도 쉬지 않고 어머님을 뵈면 돈을 조금씩 쥐어드렸어요. 그게 설령 몇만 원의 푼돈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님을 뵈었을 때마다 용돈으로 쓰라 쥐어드렸죠. 그러자 어머님도 처음부터 이걸 원하신 건지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돈을 쥐어드리며 쥐어드린 만큼 좋아라 하기 시작하셨고요. 점점 아직도 주식을 하냐 불만 어린 목소리에서 이번에는 얼마를 벌었냐는 궁금증 섞인 질문을 뱉어내 가시며 주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돈을 더 쥐어드리지 않으면 수익이 변변찮냐는 한심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저를 돈 까먹는 도둑년 바라보듯 보시던 결혼 초보다는 훨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께로 나가는 돈이 아깝긴 했지만 몇 푼 쥐어드리고서는 더는 주식으로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시어머니를 대하며 며느리로서 잘 살아가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5달 전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며 시어머니의 밑바닥을 제대로 보고야 말았죠. 임신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주식을 잘 하지 못했어요. 매번 돈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도 못할 짓이었기 때문에 임신한 동안만큼은 뭐라도 좀 쉬어 가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들여놨던 걸 다 팔아버렸고 아예 태교에만 전념을 하고자 했어요. 처음으로 임신을 한 친구를 보는 게 신기했던지 결혼을 하지 않은 또래 친구들도 축하한다며 여기저기서 기프트콘에 선물을 보내줬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잘 먹이고 싶다면서 가전 음식들을 보내주시며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덕에 저는 제 돈으로 밖에 나가 장을 보거나 음식을 사 먹은 게 오래되었을 정도로 선물 받은 것들로만 먹고 즐기며 나름 행복한 태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축하 인사를 하지 않은 분이 계셨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죠. 제가 직접 임신을 했다는 연락을 드렸을 때에도 임신을 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기보다는 너 그럼 주식은 어쩌냐? 라는 말로 주식 걱정부터 하시던 게 시어머니셨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었죠. 그렇게 주식을 하지 말라고 위험천만한 도박 같은 일을 왜 하는 거냐면서 도둑년 마냥 바라보시던 게 시어머니셨는데요. 제가 주식으로 벌은 돈을 조금씩 나눠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주식 일에 관심을 가지시더니만 이제는 급기야 주식은 어쩌냐며 그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뱃속에 애가 들어섰다는데도 말이죠.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어서 속으로 엄청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른답지 못한 어머님의 언행에 기도 안 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며느리 노릇을 잘 해야 했기에 최대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잘 지내보고자 최선을 다했죠. 어머님이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잠시 쉬는 것뿐이라고 이해를 시켜드리려 했고요.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냐는 질문 대신 주식은 언제 다시 시작하냐는 궁금증부터 쏟아내실 때에도 조금만 기다려달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조차도 자기 엄마가 말이 좀 차갑다는 말로 저를 위로시키려 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끝인 게 아니었어요. 말로만 주식 얘기를 꺼내고 불안해 하신다면 제가 그냥 어머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면 그만이었는데요. 문제는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제 지갑에서 돈을 털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만난 것들을 사드시며 본인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셨고요. 하루는 어머님이 답답하니까 밖에서 보자고 하시면서 저를 밖으로 불러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왕래를 해봤자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찾아간다거나 어쩌다 시부모님이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셔서 밥을 먹는 게 전부였었는지라 나름 신기했어요. 왜 나를 밖에서 만나자고 불러내시는 건가 싶기도 했고 당연히 임신한 며느리한테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 먹이려고 부르시는 건가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밖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장소까지 찍어서 보내주신 식당으로 찾아갔고요. 가보니 돼지고기를 파는 음식점이었는데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보기 좋게 돼지고기를 사드리기만 했답니다. 임신 초기라 입덧 때문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고역이더라고요. 밖에서 어머님을 붙잡고서는 냄새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매달렸지만 어머님은 식당 안에 있는 방까지 예약을 하셔서는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단 둘이서 최소 8인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방 안에 들어가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까지 데리고 들어오고 싶으셨을까 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저한테 돼지고기를 사먹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잘 먹지 못했는데도 억지로 한두 점씩을 입안에 넣어가면서 시어머니 곁에 있었더니만 결과는 참혹했네요. 어머님이 결제를 하려 하지 않으신 걸로도 모자라 아예 나오면서도 교통카드 말고는 지갑 자체를 들고 나오지도 않으셨더라고요. 며느리를 돼지고기 파는 식당 앞까지 불러놓고는 지갑조차 일부러 교통카드 말고는 챙겨 나오질 않았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카드로 시어머니 혼자서 거의 다 드신 그 돼지고기 값을 계산하는 순간 이 찌질하고도 못난 시어머니를 다신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뭐 이런 아줌마가 다 있나 싶어 말이죠.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난 후 남편한테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만 남편도 민망스럽고 창피한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임신한 며느리를 불러내서는 얻어먹기만 하고 보냈던 사실이 끔찍스러웠던지 급기야 남편이 돼지고기 값을 대신 대주겠다며 얼마를 계산했는지 물어보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그냥 기부를 한 셈 치겠다며 남편에게서는 그 돈을 받지 않았고요. 다만 시어머니를 향해 조심해야겠다는 주의 정도는 제대로 했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하고 당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던 제가 시어머니의 농간에 또 당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임신 초보다 적어도 배가 아주 조금은 더 불러 나왔고요.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고 지내던 시어머니셨는데 또 연락이 먼저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로 임산부인 저희 안부를 챙겨 물으시더니만 자신이 밖에서 밥을 한 끼 사주고 싶다는 말을 또박또박하게 하시면서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뭐 사줄까? 라고 물으시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나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라는 건가 싶어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이번에 본인 스스로 사주겠다는 말을 하며 저를 밖으로 불러내려 하시는 모습에 한치의 의심도 하질 않았네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께 당한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의심도 하질 않은 채 보기 좋게 어머님이 불러내신 장소까지 따라 나갔어요. 가보니 이번엔 소고기를 파는 식당이더라고요. 퓨전인지 뭔지 거칠에도 화려하게 해놓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우 식당 말입니다.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 동네 친구라는 처음 보는 아줌마까지 만나야 했답니다. 웬 처음 보는 분이 시어머니 옆에 계셔서 누구신가 했는데 어머님이 자기 옆집 사는 분이라면서 아줌마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고 같이 식당에 합석을 했는데요.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식당 안에서 먹고 있는 꼴이 딱 얼마 전 시어머니께 돼지고기를 사드려야 했던 그날과 비슷했던 겁니다. 저도 막 입덧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중이어서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어도 제 몫으로 1인분 정도를 먹었던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친구라는 분께서 너무 전투적으로 소고기를 드시더라고요. 임산부인 저한테 밥을 사주겠다고 불러내고서는 고기가 구워지자마자 젓가락을 가져다 대선 본인들 그릇 앞으로 들고 가는 모양새가 영 이상했답니다. 꼭 저한테 사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서 1인분이라도 더 얻어먹으라는 사람들인 것 마냥 허겁지겁 고기를 드셨네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괜히 사람들이 빨리빨리 먹으니까 저까지 빨리 먹어야 하나 싶은 초조함을 느꼈고요. 어머님이 사주시는 거니까 기분 좋게 먹되 너무 많은 돈이 들지 않도록 식욕을 참아가면서 조금씩만 챙겨 먹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랑 어머님 친구분은 제가 배부르다며
젓가락을 내려놓은 후에도 본인도 젓가락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셨고요. 그렇게 불판을 몇 번 더 갈아치우고 난 후에야 배가 부르다면서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이미 소고기 가격이 60만 원 가까이 나온 후에야 말입니다. 나름 놀랬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나 큰 돈을 밖에서 외식 비용으로 쓰신 걸 본 적이 없었는지라 당황스러웠죠. 나한테 그간 미안한 게 많으셔서 제대로 고기를 사주려는 거구나 싶은 마음에 통 큰 어머님을 오히려 멋있다고 놀라하며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은 단 몇 분 만에 와장창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어머님의 다음 행동이 대반전이었거든요. 60만원, 무려 소고기집에서 60만원어치의 고기를 셋이서 해치워 먹었습니다. 저는 돈 내는 사람이 시어머니라 생각에 아주 조금만 챙겨 먹었는데요. 나머지 그 몇십만원어치의 소고기를 두 분이서 와글자글 해치워 드시더니만 글쎄 어머님이 계산서를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래서 전 그냥 저한테 얼마치를 먹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계산서를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멀뚱멀뚱 계산서를 들고선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요. 어머님 친구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먹었어요. 많이 먹는 임산부 며느리 덕에 호강하네 내가. 라고 말이죠. 순간 황당한 나머지 눈을 뜨지도 감지도 못한 채 멀뚱거리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친구분의 말에 거들면서 저를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임산부인 며느리 덕에 우리가 호강하네. 라고 말이죠. 장난기 하나 없다는 표정으로 싱글벙글 쪼개시면서 웃으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나한테 밥을 사준다고 불러내신 게 바로 시어머니신데 그때의 어머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나한테서 고기를 얻어먹으려고 하신다니요. 하지만 결국 그날 계산은 제가 하고 말았답니다. 어머님은 이번에도 또 교통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는 들고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빈손으로 나와서 작정하고 며느리한테서 소고기를 얻어먹은 어머님이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천불이 나는 상태로 손이 떨리는 걸 감춘 채 60만원어치를 결제했고요. 갑자기 긁힌 카드 금액에 놀란 남편이 전화를 해오는데도 멘붕에 빠져선 집에 와서까지 그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이 사태에 대한 말을 꺼내기도 싫더라고요. 어머님은 끝내 저한테서 어떠한 사과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주겠다고 불러내서는 얻어먹은 것에 미안함도 없으셨던지 그냥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무려 일주일 가까이나 이 일에 대해서 큰 회의감을 느낀 채 분노만 내보이다가 결국 복수를 다짐했죠.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이나 내 지갑에서 고의적으로 카드를 꺼내게 만든 시어머니의 만행을 어떻게든 홍구냥 내줘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냥 홀몸도 아니고 임신한 며느리인데 집에서 쉬라고 내버려 두기는커녕 자기 입에 들어갈 고기를 채워보겠다면서 밖으로 불러낸 시어머니의 생각 자체를 아주 혼쭐내줘야겠다 싶었죠. 임신한 며느리한테는 끝내 한 번에 베품조차 나누질 않는 시어머니를 이번 참에 며느리인 제 손으로 가르쳐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를 또다시 불러냈습니다. 또 카드를 놓고 오실까 싶어서 이번엔 제가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과일까지 싸들고 찾아온 며느리를 본 어머님은 잠시 당황하셨으나 한참 시댁 안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시아버지까지 모시고서는 밖으로 데려나가려 하는 제 손에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한턱 쏘겠다고 하는 제 말에 어머님은 치장까지 한다면서 안방에 들어가 옷도 갈아입으시고선 핸드백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죽했음 제가 어머님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가방 안에 지갑이 잘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까지 했었다니까요. 제 딴은 정말 치밀하게 복수를 하려 준비를 했고요. 정말 가짜는 그 상황에 저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겨우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 저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까지 모시고서는 카페가 아니라 똑같이 소고기를 먹겠다고 지난번에 찾아갔던 바로 그 한우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본인 친구까지 데리고서는 며느리의 삥을 뜯었던 바로 그 한우집으로 말입니다. 시아버지랑 그 식당 앞에 도착을 하니 어머님 표정이 살짝 바뀌더라고요. 나를 왜
또 여기에 데려왔나 싶으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그런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제가 또 사드려야죠.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이내 당황하시던 표정이 평안하게 풀리셨고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을 모두 다 모시고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차오르는 식욕이 왕성한 임산부답게 소고기를 정말 양껏 주문했답니다. 제 몫의 고기를 먹는 걸로도 모자라 시아버지께도 더 드시라고 며느리가 사는 거니까 많이 드시란 소리를 해가면서 몇 인분이 있고 더 드시라며 부추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더 시키란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전처럼 자기 혼자 삐를 받아서는 마구마구 고기를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남자이신 시아버지의 몫이 더해져서는 이번에 무려 100만 원어치의 소고기를 주문했답니다. 시아버지가 된장찌개라도 시키려 하면 제가 밥으로 배를 채우지 말라면서 고기를 더 시켰고요. 빨리 소화시켜서 더 많은 고기를 드시라며 일부러 탄산음료까지 마구 시켜가며 고기 주문량을 늘렸어요. 그렇게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영수증에 하나둘 추가되어 찍혀가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급기야 소고기를 포장까지 해서는 100만 원을 찍어버렸고요. 포장된 소고기를 받자마자 보란듯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잘 먹었어요. 저 진짜 오랜만에 폭식했네요.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웃겼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하신 채 저를 놀래 쳐다보셨고요. 괜시리 옆에 있던 시아버지까지 같이 놀라셔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사주겠다며 소고기를 더 주문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잘 먹었다고 말을 하는 모양새에 다들 귀를 의심하셨던 거죠. 하지만 전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카드를 챙겨오지 않았음에도 사주겠다며 저에게 사기를 쳐서 불러냈던 것을 떠올리며 저도 끝까지 어머님만큼 뻔뻔하게 굴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더욱 표정을 칼같이 관리했고요. 어머님 얼굴에 웃는 표정으로 말씀드렸죠. 가방 안에 카드 들어있는 거 아까 봤거든요. 이번엔 카드 안 들고 왔다는 둥, 돈이 없다는 둥 빠져나갈 생각 마시고요. 계산 잘하고 나오세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에 이어서 시아버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너가 사준다며 네가 불러냈잖아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신 채로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저보고 계산을 하게 하려는지 두 분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자리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직원에 의해서 붙잡히는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저는 뒤를 돌아보기는커녕 제 갈 길만 가겠다고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오는 버스를 타고서는 식당 근처를 빠져나왔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꿈에 그렸던 대로 시어머니한테서 돈 100만 원어치의 고기를 얻어 먹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나오실 적에 아무것도 들고 나오질 않으셨던 걸로 보아 분명 계산은 시어머니가 하셨을 거예요. 울며 겨자먹기로 싫은 걸 억지로 참아가며 계산을 하셨겠죠. 저는 그 꼴을 알면서도 도망치듯 먼저 빠져나온 거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 핸드폰을 뒤늦게 확인했더니만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욕이 난무하는 문자들이 마구 쏟아져 오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며 저한테 비난의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하지만 전 그걸 다 익십하고선 무시했답니다. 사기를 친 것도 본인이 먼저 한 건데 이제 와서 저한테만 비난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뻔뻔스러웠으니까요. 그냥 모른 척 시어머니를 불러내서는 100만 원을 뜯어낸 걸로 전 이번 싸움의 승리를 확신했고요. 이제 다시는 시어머니가 아파 들어누우셨다고 연락을 하시더라도 절대로 시어머니의 부름에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답니다. 절대로 다시는 시어머니의 농간에 빠져 돈을 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스스로 단속을 잘 하기로 했네요. 우리 어머님은 지금쯤 얼마나 돈 100만 원을 뜯기고서 억울하고 열뻗쳐 잠도 못 주무고 계실지 안 봐도 뻔한데 불쌍하기는커녕 속이 시원해 죽겠네요. 그러게 왜 함부로 며느리 지갑을 털려고 하시다가
그대로 복수를 당해서는 돈까지 잃으셨는지요. 아주 꿀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